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컴퓨터상에서 신용으로 거래하는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서 위험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거래 안전을 위해서 안전거래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만 이 안전거래 사이트마저 가짜가 등장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껴 쓴다고 아껴 써도 늘 부족한 우리 집 살림살이, 돈이 어디로 새 나가고 또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11월 5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중개 업체가 안전거래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믿고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국소비자원 이상식 대구지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작년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된 금액을 보면요. 네. 1144조입니다. 네. 이는 우리나라 GDP가 한 1103조 되는데요. 네. 이걸 넘어서는 수치고요. 네. 2007년에 516조 정도 됐었는데, 네. 거의 5년 만에 지금 2배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히 크군요. 예,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규모를 중에서도, 예. 기업과 소비자 거래 같은 경우도 거의 11조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19조 정도 됩니다. 예. 이것도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거래가 늘어나다 보면 피해도 함께 늘어날 것 같은데 인터넷 거래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추이를 보면은요. 예. 2010년에는 4,000건 정도, 예. 2011년 4,200건, 2012년 4,400건, 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특히 개인 간의 거래 C2C 같은 경우는 저희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C2C 같은 경우도 거래 규모가 11조 정도로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래 사기, 인터넷에서 거래 사기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안전거래 사이트도 이제 생겨난 건데 안전거래 사이트 좀 청취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하게 어떤 사이트입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이트인데요. 네. 에스크로라고 그러면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전자상거래 자체가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보지 않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좀 불량한 사업자들이 네. 대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에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네. 안전한 사이트라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와 사업자 중간에 제3자인 결제대금 예치업자가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해서 대금을 결제대금 업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사업자한테 하지 않고. 예.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제대로 전달했다 그러면 결제대금 업자가 사업자한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 소비자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안전거래 사이트 대표적으로 어떤 사이트들이 있습니까? 예, 소비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유니크로랄지, 예. 이니피티피랄지, 예. 세이프유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전거래 사이트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네.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이제 안전거래를 이용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면, 예. 소비자가 물건을 사업자한테 주문하고,
안전거래 사이트로 돈을 입금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라면 어떤 사이트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인터넷 사기가 이제 널리 알려지고 네. 소비자들이 이제 인터넷 사기 특히 개인 간 직거래 할 때는 어지간하면 이제 속지 않기 때문에 네. 사기 판매업자들이 소비자가 이제 에스크로라 그러면 안전거래라고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안전거래 사이트는 이렇게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지만 사기업자들이 이렇게 설치한 뭡니까 안전거래 사이트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는 예. 통신파면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전거래 사이트를 진짜 그 안전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네. 이게 만듭니다. 예. 만들고 나서 이제 물건을 팔겠다 아니면 또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이트에 가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자 이렇게 유인을 해서 예. 그 사이트로 이렇게 소비자를 유인해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그 안전거래 사이트와 이름도 유사하게 아까 유니크로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유니캡이라고 한다랄지 예. 세이프유 그러면 세이프 가드 이런 식으로 예. 안전거래 사이트 유사한 명칭을 써서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그런 비슷하게 해놓습니다. 예. 그러고 그렇군요. 나서 이제 그쪽으로 소비자 유인해서 돈을 입금하게 하는 거죠. 예. 방금 들어온 속보를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는데요. 잠시 뒤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에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알려진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고 또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이번에 안전거래 사이트 사기는 세이프 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명칭에 세이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건데요. 예. 상품권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유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중고물품 거래 카페랄지 예. 이런 곳에 이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죠. 안전거래 예. 사이트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예. 물건을 거래하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이트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도 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피해를 입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피해 보신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 일반 사기 사건하고 똑같거든요. 예. 이렇게 분양 사기를 해서 도주한다랄지 뭐 개돈 가지고 도주한다랄지 이런 일반 사기 사건과 똑같기 때문에 예. 만약 그 사기꾼을 잡아서 예. 그 사람 수중에 그 돈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건이 지금 처음 발생한 건가요? 아닙니다. 안전거래 사이트는 이제 매년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2011년에 이제 부산에서 그다음에 2012년에 서울에서 안전거래 사이트 행각이 꾸준히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예, 그때도 그 2012년 6월에 이제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예. 명품, 뭐 고급 시계, 의류 이런 것을 가짜명을 무더기로 올려놓고 예. 소비자를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자 예. 이렇게 유도해서 그때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이제 전과 30범이 가짜로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00여 명이 그 안전거래 사이트라고 믿고 예. 5천만 원 송금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역시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예. 민사적으로 처리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뿌리 뽑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예, 소비자가 이제 그 안전거래 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한 17개 정도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요. 네.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안전거래 사이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됐는지 예. 확인을 하신 후에 돈을 입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사업자들이 이제 이런 확인 절차를 소비자가 못하게 하도록 주말에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대금 입금하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안전거래 사이트에 개인 계좌로 입금이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로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상식 대구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이번 시간은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상속과 같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 내용 전해드리죠. 매주 이 코너를 애청하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지점장님께서 알려주시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돈 관리 방법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종잣돈을 모으고 알려주시는 금융상품으로 저축을 하고 싶어도 항상 남는 돈이 없습니다. 가계부도 쓰기 시작했는데 지출도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우선 지금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작년에 3.4% 정도였습니다. 가계 네. 소득 가운데 100만 원을 벌면은 채 4만 원도 저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이 수치는 지금 OECD 평균치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도에는 24.7%의 저축률을 보였었습니다. 네. 이렇게 25년 만에 가계 저축이 급락한 이유는요. 가계 부채라든지 물가의 원인 등도 있지만은요. 네.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에서 새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요즘 통신료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 휴대폰 교체율은요, 작년에 67%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 1위인데요. 네.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의 3분의 2 이상이 작년에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과도하게 하는 원인도 되겠고요. 네. 또 우리나라 국민들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그런 국민성도 네. 이런 원인이 되겠지만은요. 이런 휴대폰 교체 비용이 네. 통신비에 대한 증가를 일으켜서 지금 한 가정의 평균 통신비는 15만 2천 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동통신사들이 네. 공짜로 바꿔준다 이런 선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경쟁도 네. 이런 통신비 지출에 한몫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4인 가족의 평균 통신비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핸드폰 수명은 약정이 끝나는 보통 2년 주기가 아니죠. 예. 또 데이터하고 통화량을 무제한으로 쓴다고 해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네. 따라서 4인 가족의 통신료 거품만 좀 빼도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식비 중에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40% 정도의 40%의 월 평균 식품비 지출은 81만 원 정도인데요. 네. 그중에 외식비 비중이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번 주말에 제가 예. 평일날 늦게 들어가는 그런 죗값으로 외식을 좀 했는데 그렇군요. 금방 1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네. 지금 단지 귀찮다 또 불필요하다 이런 습관 때문에 잦은 외식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계획적으로 좀 외식을 한다면은 외식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만족감도 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지금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편의상 마트에서 장을 보시죠. 네. 이렇게 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면은 대량 구매를 하게 되고요. 네. 또 불필요한 식료품을 이렇게 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 발품을 좀 팔더라도요. 네. 주말을 이용해서 내지는 필요한 시기에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면 냉장고에서 고가의 음식이 썩는 일은 없을 것이죠. 그렇죠. 또 재래시장에서는 사용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30% 공제율을 적용받아서 네. 추가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재래시장을 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 30대 후반인데 이럴 경우에 자녀가 아직 어릴 것 같은데 장난감, 책 이래가지고 어린 자녀들 때문에 새는 돈들도 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 광고를 보면은요. 예. 어른이 봐도 상당히 사고 싶게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 프로가 끝난
바로 다음에 똑같은 모델을 등장시켜서 그 아이들의 소유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광고들이 많은데요. 예. 이런 광고를 본 자녀들은 대부분 다 떼를 쓰죠. 예. 또 맞벌이가 대부분인 부모들은 자녀와 오랜 시간 함께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쉽게 이런 고가의 장난감과 게임기를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자녀들이 아무리 그 비싼 장난감과 게임기를 갖더라도 한 2주만 지나면은 효용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예. 쓰레기가 바로 돼버리죠. 그렇죠. 또 어린 자녀를 위한 책 구입도요. 자녀가 실제로 읽고 싶은 그런 의사가 반영된 그런 책이 아니라 예. 싸다는 이유로 전질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로 중고 장터에서 책을 사는데요. 예. 거의 새 책과 같은 양질의 도서를 정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개 마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갔다가 그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 때문에 뭐 게임기 뭐 이런 걸 사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새는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장난감하고 게임기의 경우에는 자녀가 아무리 떼를 써도 전부 다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좀 명확하게 교육해야만 네. 충동구매 습관을 들이지 않게 됩니다. 네. 이런 장난감 같은 경우도 중고 장터를 활용하면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취학 전부터 불필요한 사교육비로도 많은 돈이 새나갑니다. 네. 취학 전에는 그 부모님의 욕심 내지는 또 옆집과의 경쟁 때문에 자녀 성향에 맞지 않는 교육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비용들도 줄인다면 한 달에 충분히 10만 원 이상은 절약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 새어나가는 돈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기호품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씩 이렇게 빠짐없이 들려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한 잔에 5,000원 하는 카페라떼를요. 네. 주 5일 정도 마신다라고 할 때요. 네. 이 돈을 한 연 8% 정도 되는 펀드에 투자하면은 30년 후에는 무려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루 한 갑의 담배는 1억 1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게 되고요. 예. 이렇게 하루 한 잔의 커피하고 담배 한 갑이 노후 일주일치 생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가급적 커피는 좀 끓여서 드시고 백해무익한 담배는 끊는 것이 그 새는 돈을 막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험들 많이 하실 텐데 홈쇼핑에서 마감 임박이라는 광고에 빠지셔서 예. 필요 없는데 충동 구매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예. 또 남성분들 퇴근 후에 한 잔 하시고 무심코 타는 택시비와 또 대리운전비도 예. 월간 연간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큰 돈이 새는 것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또 아주 작은 돈이지만은 발품 팔기 싫어서 주거래 은행이 아닌 곳에서 현금 인출하면서 나가는 수수료도요. 우리 가정의 소중한 재산이 새어나가는 그런 구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만 신경 써도 저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종잣돈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재테크 매력 중에 하나는요. 1억에 1억 모으기는 불가능해도요. 예. 20년 동안에 20억을 모으는 거는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종잣돈이 갖는 중요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예. 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복리 효과나 아니면 눈사람 효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예. 돈이라는 거는 복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목돈이 되면 스스로 굴러가고요. 예. 또 일정 시점 이후에는 탄력을 받아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예.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통합진보당 심판청관 지켜주길 관련해서 당부합니다. 국무회를 통과한 것과 아무쪼록 이번 관련해서 사건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대한민국의 발표가 헌법과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금 체제를 발표 내용을 생중계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권이 새누리당의 수호할 수 발표 있는 내용입니다.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지금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해산 새누리당 유일호 심판청관 의원의 국무회의를 기자 통과한 브리핑 내용을 것과 관련해서 들으셨는데요. 새누리당의 발표 내용이 잠깐 있었습니다. 지금 다음 사연도 또 볼까요? 목돈을 쌓아가는 중에 특히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잣돈, 목돈이 한 2, 3천만 원 정도 쌓이면은요. 네. 남자분들은 자동차 교체 유혹에 빠지고요. 네. 여성분들은 대부분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가전제품 구매를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2000cc 자동차를 5년간 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자동차 보험료나 뭐 기름값, 예. 또 그에 따른 품위 유지비 등으로 한 3천만 원 이상이 소비가 되지만은요, 예. 거꾸로 이 돈을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눠서 저축을 하면은 약 한 4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가전 제품도 집값을 올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칠의 비용이죠.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자동차 구입이나 인테리어 비용 같은 이런 소비를 하는 순간 이런 비용은 다 감가상각되죠. 예. 따라서 이런 유혹을 참아내야만 종잣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산 형성을 위한 시드머니, 그 종잣돈이라는 큰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 장기간 동안의 유혹을 참아내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예. 또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에스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프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변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의 화합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문을 엽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할 이들에 대한 법적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훈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081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어머님께서 녹즙기를 사오셨는데 물 나오는 곳만 따로 있는 믹서기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공판장 같은 곳인데 물건에 가격표도 없고
얼마인지도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13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13만 원만 내라고 했다는데 영수증도 없고 아무래도 사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딱 한 번 사용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가격을 알려주지도 않고 돈을 받는 건 사기 아닌가요? 예, 단순히 이제 가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좀 사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실제로 그 물건의 기능이나 아니면은 제품의 객관적인 가치에 뭐 일정 부분 이익을 붙였는데 한마디로 그러한 그 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한마디로 어디에 뭐 케이스 인증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어디로부터 무슨 특허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허위로 얘기를 했다면 예. 그런 부분이 사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가격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가격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만 했다면 예. 매수인이 얼마를 주고 그 물건을 살지 아니면 네. 매도인이 얼마를 받고 물건을 팔지 그것은 어느 정도 흥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가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머님이 녹즙기를 사가지고 딱 한 번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 사용을 해봤더니 원래대로 설명을 받은 녹즙기의 기능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그냥 뭐 이렇게 믹서죠. 주스나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믹서기였다라고 예. 한다면 그리고 그 판매자가 이것이 녹즙기라고 팔았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다시 환불을 요청을 하고 돌려받을 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조금 공판장에서 어떠한 예. 뭐 허가가 되어 있는 그런 매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에서 이렇게 특별한 절차 없이 판매를 하고 있다면 예. 사실 그 매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환불을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일단 당연히 이의 제기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이번 사례뿐만 아니고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들을 상대로 비슷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됩니까? 예, 보통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나이 어르신분들을 뭐 여행을 시켜드린다라고 해서 차에 단체로 태워서 그렇죠. 어디 막 깊은 산속에 가서 거의 강매를 하는 예.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뭐 사기뿐만 아니라 거의 공갈 협박에 해당되는 예. 그런 범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대개 여러분이 피해를 보시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같이 어떤 형사적인 고발이나 고소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우선 너무 좋은 제품을 너무 싼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예. 한번 우선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일에 잘 속아 넘어가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42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남편이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의뢰했는데 사장의 재산이 모두 부인 명의로 돼 있어서 힘들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부인이 회사 일도 종종 하고 회사 대표 명의도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받기 어려울까요? 임금체불의 공소시효가 얼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공소시효를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궁금해하시는 것인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네. 원칙적으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근로자가 일을 했는데 고용주가 임금을 안 주게 되면 그 채권에는 3년 안에 권리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3년 안에 못 받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중간에 그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게 되면 예.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진정을 넣으실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회사의 대표를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대표자가 사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형사 문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또 기간이 5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다행히
지금 회사 대표, 이 회사가 지금 그 개인 사업자 회사라면 바로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부인 명의 재산에다가 가압류 같은 걸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주식회사라면 그 노동부에 진정을 하신 후에 그 대표자, 즉 부인이 되는 것이죠. 부인을 네, 알겠습니다. 형사고발 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 TV와 라디오 동시 뉴스 특보 내용을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발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했지만 그동안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 대결을 넘어서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또 이제는 극단적인 이념 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해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유연 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청구안이 제출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식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 법무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탈북자 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청원 두 건에 대해서 지난 9월 초부터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네,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청구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정부 청구가 진행이 된 건데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헌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해산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기속됩니다. 해산된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도 만들 수 없습니다. 네, 이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지난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정당 해산 제도가 있는 일부 국가, 독일과 터키 등에서도 그 사례를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승만 정부 시절 조봉암 선생이 만든 진보당이 정당 등록이 취소된 뒤에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에 진보당의 전신이죠. 민주노동당에 대해 보수단체가 해산 청원을 낸 적은 있지만 청구로 끝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전해드린 공식 논평, 민주당 논평과 각 당의 반응을 정리해 볼 텐데요.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 사태이다. 유감이며 조급하게 처리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광영 수석 대변인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채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지돼야 하고 또 모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과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헌정사상 초유 사태 유감이다. 조급하게 처리된 점 되짚어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요.
새누리당도 바로 민주당 직전에 공식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자,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보당의 정당 해산 청구 결정을 하고 헌법 8조를 살펴본다면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기본질서 위반 시에 정부가 현재 해산 제소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다시피 진보당 강령,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보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법무부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 진보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내란 음모 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가 된 단체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진보당 해산 청구야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재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공식 멘트였는데요. 자, 당연히 통합 진보당 상당히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도 잠시 뒤에 긴급 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투쟁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고 열고 있고요. 통합진보당 측의 공식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해산이 가시화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홍성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소중하게 피해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잠시 뒤에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공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당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뉴스특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은 헌법과 원칙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자,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무부 등 정무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회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 반응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통합진보당의 반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해산이 가시화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소중하게 피해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능멸하고 있다며 반민주주의 폭거의 결정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투쟁본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안건을 마련한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지난 2달 동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정식으로 제기되면 헌법재판소가 사리에 맞는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대한민국과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극단적인 이념 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당 위헌 심판 청구도 민주주의 성숙도와 국민의 눈높이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하게 처리된 점은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 의식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오승엽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진행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해산심판 정부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가 관련 TF를 구성해 청구 여부를 검토해온 지 2달여 만에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때 필요한 부처 간 협조 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탈북자 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 초 대책 TF를 구성하고 관련 문제를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위원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때 정부의 청구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법리 검토를 마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 청구 요건은 성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당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사회부 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그 쟁점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은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려면 헌법을 위반했는가라는 점입니다. 헌법을 위반했는가라는 점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나온 것이 헌법 8조입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될 때 헌재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가 관심인데요. 네, 또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최소한 1심이 선고돼야 헌재에서도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 재판부가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달 안에 한 11차례 정도의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이 보수단체가 냈던 해산 청원 2건에 대해서 지난 9월 초부터 이 부분을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네,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 네,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뉴스 특보를 지금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발표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각 당의 반응 또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 등을 TV와 라디오로 한 뉴스 특보로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만은 갑자기 뉴스 특보를 듣는 바람에 법률 상담은 다음 주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네, 앞으로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는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앞서 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YTN TV와 라디오를 동시로 뉴스 특보를 들으셨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